정치권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보약 같은 입담으로 경옥골 시간 풀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얼마나 오늘 두 분이 그 농축된 또 경옥골을 또 선보여 주실지 청취자도 기대되지만 진행하는 저희들도 기대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일부에 시사 코너를 꾸며가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께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끼리만 그중 제일 품격 있어요. 네. 소문나면 안 되는데. 품격의 품자가 한자로 풀면요. 입구자가 3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네. 정말 아주 훌륭한 입을 3개씩 갖고 있는 분입니다. 좋습니다. 경옥골입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일 아직도 그 최상병 문제가 이렇게 22대 국회가 출범한 날에도 계속 최혜병 특검 문제가 이렇게 뜨거운데요. 지금 이제 공수처 조사가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속도를 띠다 보니까 그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새 통화를 했던 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야권은 이것이 이제 뭐 거의 나중에 가면 큰 이제 대통령 귀책 사유가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정말 이 세통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몰아붙여도 저는 과연 그렇게 대통령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그 이유는요. 이종섭 장관이 만드는 겁니다. 이 장관이요? 네. 이 장관이 이 통화 얘기가 나왔을 때 통화를 한 사실 자체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기록으로 공수처 수사를 하다 보니 지금 수사가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 그리고 항명사건 재판 이렇게 세 가지 돌아가다 네. 보니까 뭐가 자꾸 나오는데 이날 7월 31일 날 이날 여러 가지 통화 사실이 이종섭 장관뿐만 아니고 관련자들이 다 지금 경호처장까지 포함을 해서 막 드러나니까 이 장관의 말 바꾸기 한 게 또 드러난 거예요. 네. 이게 자꾸 빌미를 주는 거예요. 빌미를 네. 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는 그것 통화 기록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말을 바꿨다는 것 가지고 이제 야당이 딱 큐를 걸어가지고 공격에 들어가면은 이건 이제 할 말이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이 궁색해졌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하고 국방장관하고 대통령이 통화하는 거야 맨날 있을 수 있죠. 통화 안 하는 게 오히려 그렇죠. 이상하다는 그렇죠. 대통령실의 말이 맞죠. 네. 그러면 통화했다. 라고 인정을 처음부터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통화한 기억이 없다랄지 이러고 했어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확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제는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래 통화했구만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면은 자꾸 지금 스모킹건이다 하는 증거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것은 대통령실과 또 이종섭 국방장관 그리고 나머지 지금 사람들 국방비서관도 있고 국방장관의 보좌관도 있고 경호처장도 있고 지금 확대된 관련자들이 자꾸 날만 지새고 나면은 늘어나서 이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통화를 빈번하게 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가고 있거든요. 네. 정 의원님 설령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해서 또 해서 설령 더 100번 나가서 그 회수 지시를 했다고 해도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국방 참모인 국방장관에게 적법한 이른바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고 과연 대화 내용이 또 공개될지 여부도 우리가 그렇죠. 모르잖아요.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공수처가 지금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물증이잖아요. 근데 물증 없이 심증이라든지 정황적 증거라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이 경로한 적이 없는데 경로라는 말을 쓴 박정훈 대령은 망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적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잖아요. 내역이. 그러다 보면은 과연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형사사건이 아니잖아요.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슨 좌우의 문제입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실의 문제인데다가
정말 그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이해를 할 텐데 해병대 청년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예요. 나라를 지키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것에 녹취록이 없는 한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 누구도 단정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확대되도록 도대체 왜 이걸 누가 확대시켰는가를 보면은 오히려 야당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빌미만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 상황을 확대시킨 장본인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정말 뼈아픈 일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근데 네. 결국 이제 오늘 22대 국회에서 출마했습니다마는 결국 민주당 최상병 특검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당론으로 추진하면은 법사위 이제 6월 7일까지 이제 원구성 이루어지면은 이제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이게 굉장히 이 속도감 있게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신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뭐 매일 날만 새고 나면 새로운 뭐 이상한 물증들이 지금 튀어나오잖아요. 금방 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근데 야당 입장에서 총선을 치르면서 최상병 문제만큼은 너네들 해결해라라는 국민적 압박을 받으면서 사실 표를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빌미를 제공한 건데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도 좋은데 대통령이 충분한 설명을 못했어요.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왜 내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뭐 수사 중이라느니 뭐 하는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경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왜 그렇게 됐는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대통령이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충분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안 하고 덜커덕 거부권을 행사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야당도 진퇴, 퇴로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직진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대통령 입장도 딱 가지고 국힘의 입장도 딱 하지만 야당도요. 이건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야당이 그러면은 한번 조금 있다가 숨 좀 고르고 이랬다가는요. 야당이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 최해병 특검이 또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에다가 뭐 다른 특검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개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 22대가 될 거예요. 22대는 이건 뭐 운명적으로 특검밖에는 아마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로 여야 대치가 엄청나게 셀 겁니다. 정 의원님 그럼 국민의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번에 그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요번에 이제 거부권 재의결이 났는데 이탈표가 거의 없었어요. 그 없었던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박주민 의원의 편지 네. 외에 또 그 야당 특히 이제 지금 그 조국 신당 혁신당으로 간 황운하 의원 같은 사람들이 탄핵을 얘기하거든요. 신경미 의원님은 최상병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야당 쪽 사람들이 아예 거부감도 없이 꺼내는 이야기가 탄핵이에요. 근데 이 그 진영이 아닌 사람들은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대통령을 탄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나아졌는가? 나아진 게 없었죠. 오히려 그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은 결국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할 정도의 여러 가지 실정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예를 든다면은 뭐 부동산에서부터 다양한 정책, 탈원전 이슈에 이르기까지. 그런데다가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본인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공정한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어부지리를 별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소명감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야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난번
그 거부권 재표결과 관련해 가지고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최상병 문제와 관련한 또 박정훈 대령 문제와 관련한 진실이 확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치적인 논쟁이 되면서 오히려 진영 간의 싸움으로 되면서 상대 진영에게 뭔가 급부를 주는 식의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보수를 지지하거나 보수 진영의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여기 한 말씀만 덧붙이면 그때 투표가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 경우의 수가 많죠. 경우의 수는 몇 개 있고 뭐 가령 민주당 이탈표가 있느니 없느니 뭐 그 5명이 어떻게 투표를 한 것 같나니 경우의 수는 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투표가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무효표 4표가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이건 진영으로 갈라진 겁니다. 최상병의 진실이니 뭐 이런 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갔고 진영이 아주 철저하게 완전 물 셀 틈 없이 서로 방어와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쫙 진영이 갈라졌고 무효표 4표에 약간의 공간이 생긴 건데 이게 이제 누가 찍었느냐 라는 것이 저는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앞으로 진영의 그 대결 이것은 22대에서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국힘당이 108표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똘똘똘 뭉치는 효과를 내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전술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가라는 큰 숙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정말 200석에 대한 어떤 그 재의결표가 나올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그 전술과 전략이 더 중요해졌다 국민의힘보다.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했던 것처럼 하면은 108이라는 숫자에 항상 막힐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민주당이 이 전국을 앞으로 주도해 나가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전술 전략을 한번 잘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다음 이슈 가기 전에요. 법사위원장 두고 지금 얘기 많잖아요. 이거 민주당에서 가져가겠죠? 이것도 지금 양보했다가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거 자리 유지 못합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무 문제 없이 추대되다시피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찍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됐고 또 그 뒤에 국회의장 파동이 있은 걸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하는데 권리당원의 의견을 20%를 반영하도록 당원 당규를 바꾸겠다라고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약속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 쭉 일의 절차로 봤을 때 박찬대 원내대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 그러고 뭐 자기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운영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지금 몇 번 소리소리 질러서 약속을 했는데 이거 만약에 운영위원장은 혹시 모르겠지만 법사위원장을 여야 협상에서 원구성하는 데서 양보했다 그러면은 아마 박찬대 퇴진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뼈도 못 추린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대신에 하나만 더. 그러면 많이 가져오면은 추미애 당선인이 그 법사위원장 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추미애 지금 당선인은 뭐 국방위를 지원했다고 해요. 했다고 하는데 근데 당에서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뭐 추미애 귀화가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 같은 뭐 이런 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저는 마지못해 받는 방법도 가능성이 육선인데도. 육선인데도. 아이고 뭐 6선이건 7선이건 10선이건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반대로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는 이거 꼭 지켜내야 될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최상병 특검 때문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그 신사도 협정에 어긋나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빌미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법사위를 민주당이 장악해야 이 프로세스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 명분을 빌미로 해가지고 법사위는 얼마든지 챙기려 할 것이고요. 네. 지금 추미애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추미애 의원 아니더라도 추미애급으로 할 만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딜레마일 거예요.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 최근 여야에서 당원 소통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명분으로 해서 2004년에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각각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고요? 신현.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렇죠. 딜레마 아닌 게 있나요 지금? 아니 그러면 근데 특히 이 문제는 네. 역사성이 있잖아요. 이 오세훈법이죠. 그렇죠. 네. 오세훈 벌써 지금 20년이 넘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없애는 법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쌍수로 환영을 했는데 이제는 또 도입을 해야 된다고 부활시켜야 된다고 또 뭐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현역들은 조금 지구당의 필요성을 조금 덜 느낄 수 있어요. 현수막도 걸 수 있거든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역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254개 지구당 중에서 그 사람들이 여야에 다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욕구가 높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돈 문제에 걸려요. 그렇죠. 운영해야 되니까. 네. 돈 문제에 걸려서 이 욕구가 지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욕구와 이 문제를 균형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예전처럼 지구당을 완전 부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오세훈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렇죠. 아마 오세훈 시장도 또 지금 눈 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대로 부활하는 건 안 되고요. 네.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 세게 하면서 이 부정부패 소지를 줄이면서 뭔가 한번 제3의 길을 찾아볼 필요는 생긴 것 같아요. 네. 이 원외가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원외 당협위원장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불성설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요? 정치를 하라 그러면서 전혀 후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돈 많은 사람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 난무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2010년에 돈 봉투 받았다고 난리 쳤는데 2020년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전당대회 할 때 돈 봉투 받아서 지금까지도 시끄럽지 않아요. 이거는 물론 이슈는 다른 거지만 문제는 돈이야 이 바보들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구당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내는 가능해요. 뭐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원내는 받지 못하게 하면서 매해 당무감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무실이 신통치 않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또 평가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정치라는 거를 투명한 돈을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이거를 공개하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면 2004년에 그런 그 억지스러운 법을 통과시켰느냐. 이때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 정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세훈 당시 의원이 아주 정말 센 개정안을 냈는데 이 정도 민주당 당시 열린우리당은 그 정도로 할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는데 그 이상으로 했는데 누구도 그걸 반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분위기상 박수치고 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배지를 달아야 되는 거고 배지 안 단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도소 담장이를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고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원외 뭐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뭔가 개정이 필요한데요.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을 하면 또 돈의 문제가 걸리면 과연 그거를 누가 그러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여지까지 아무도 말을 안 했겠어요. 근데 막상 이거를 다시 뒤집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들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정의님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를 쏘아 올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분 전에 또 페북에 올렸어요.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 있지만
지금의 정치 영역에서는 격차 해소의 문제로 됐다고 이렇게 또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네.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이 부활되고 뭐 그럴 듯 하잖아요. 네, 저는 네. 누굴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 그렇다면 인재 영입해갖고 젊은 사람 들였을 때 어느 당이든 이 지역은 험지 이 지역은 양지 다 나타나요.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좀 키워주려면 조금 따뜻한 데다가 일단 훈련부터 시키지 정말 3선 4선한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질 지역에 지금 인재 영입이라고 해가지고 다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고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지구당이 부활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인재 육성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분은 어찌됐든 간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세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대표 나오려고 이런 걸 화두를 던진다는데 저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문제다. 지금 오히려 이것보다는 정치 신인들을 조금 더 당선 가능성 있는 쪽에 배치하는 게 애초에 왜 그렇게 안 했느냐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러면 일리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네.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말 한마디 하면은 되는 식으로 꽃피는 봄에 목련꽃이 피면 그 서울에 김포가 서울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본인이 또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당을 부활했을 때 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또 그런 거 하면은 다들 투명한 마음으로 투명하게 회계해야지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건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고 이걸 투명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인센티브가 가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대안과 아이디어가 제시돼야 된다는 거죠. 젊은이의 양지로는 저도 뭐 동의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젊은이를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당에도 없습니다. 양당 모두. 네, 양당 모두 없고 저기 영국 같은데 독일 같은데 또 심지어는 미국 같은데도 보면은 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 데모크라트, 영 리퍼블리칸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영국은 당 이름이 물론 다르지만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젊은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양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좀 뭐 시간 있는 젊은 애들 좀 와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 뭐 10시에 올 수 있는 젊은이 2시에 올 수 있는 젊은이. 그때 논란이 한번 있었죠. 기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뭐 일단은 일견은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젊은이를 정치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거대 양당이 먼저 솔선해서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신은 제도개혁 나온 김에 민주당 사장 하나 여쭤볼게요. 네. 오늘 이제 그 신규로 등원하는 대상자들을 중심 다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헌당규 개정안 설명회가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거. 근데 핵심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을 말하자면 그 시기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뭐 기소가 되어도 빠져주게 해주고 뭐 이재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잘못됐어요. 대선 1년 전에는 이제 대표를 할 수 없게 했고 국힘당은 1년 6개월 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1년 6개월 전은 좀 지나치긴 한데 1년 전에 그만두게 한 것은 합리성이 있어요. 네. 당원 대권 그렇죠. 당권 분리잖아요. 대권을 하겠다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한다. 그건 좀 여러 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아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국에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방선거하고 이렇게 시간을 짜맞춰 보면 지방선거 전에 지금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더하기 빼기 다 우리가 하니까.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가 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또 해놨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을 위한 뭐 이재명의 그런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 당론에 위배되면은 뭐 완전히 그냥 아웃되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당에서 거의 절멸시켜 버리는 식의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대의 정치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요소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네.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론에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위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누가 들고 가서 이 당헌 당규가 고쳐졌을 때 헌법재판소에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좀 위험해요. 네, 맞습니다. 헌법에 보장돼 이게 헌법기관으로 네. 돼 있고 국회의원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 대의제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헌법, 국회법에 다 보장돼 네,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당헌 당규에 불이익을 준다? 이건 위헌의 요소가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당헌 당규를 바꾸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가 말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법으로 바꾼다? 당헌 당규도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고요. 이건 아마 저는 관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 의원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지금 심지어 그 당헌 당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20% 반영한다. 이것까지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요. 네. 국회의장은 이건 국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마 위헌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고. 위헌 논란이 있을 거다.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민주당이라는 게 위헌적 당헌 당규를 여러 개를 두려고 하는 정당으로 치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당헌 당규 개정 좋은데 우리가 민주정당이고 더군다나 국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렇죠. 네. 기구인데 이런 기관이 위헌적 요소를 담은 위법적 요소를 담은 이런 당헌 당규를 자꾸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그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러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에서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종전에는 몇 %였나요? 없었죠.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 한다는. 그게 이제 대의제의 그 핵심적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파티 라인 그러니까 당론을 어긋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논쟁이 돼요. 왜 당론으로 결정 이번 투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거부권 행사. 그렇죠. 당론이었죠. 그것도 이제 당론으로 결정을 한 건데 당론이 내 양심과 어긋난다 그러면은 당론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기로 돼 있고 국회법 54조에 딱 그렇게 그렇죠. 명시되어 있죠. 이건 뭐 헌법 사항이고 법률 사항이고 뭐 이건 여러 군데 법률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가령 5명이 지금 뭐 얘기를 했잖아요. 난 이건 아니다라고 본다고 그랬으면 이분들이 만약에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당론을 위배해서 난 못하겠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처벌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당헌 당규를 어긋났다라고 국힘당이 나서면 이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정 의원님은 그 남의 당이지만 정말 이렇게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종의 그 오만한 그 도덕적 해이죠. 이럴 줄 알았잖아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로 경선에서 당선될 때부터 또 그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보궐선거에 나가서 할 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그 자기 중심적으로 그때는 이제 방탄이었다고 한다면 총선을 통해서 또 그 소위 공천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목불인견이라고 그래야 되나 진짜 볼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개진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거대 야당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별일 아닌 것처럼 지금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슈가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넘어가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당 운영을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이 그 특검에 그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누가 비난을 더 받는지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마치 또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듯이 국민연금 내가 양보하겠다. 모수개혁 국민의힘 거 받아들이겠다. 거기다가 25만 원 그 지원금 관련해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하겠다. 심지어는 중도층을 겨냥해서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상적인 리더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당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비판이 어디 쏠려 있는지를 국민의힘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최상병 얘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 정호김 전 의원께서 도와주려고 해도 뭐 실수가 많아 하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깝깝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셔서 전 지금 뭐 이걸 게임으로 치면은 뭐 무승부? 무승부 이쪽으로 생각했어요. 자,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사실 오늘 이제 국회 출범했는데 22대 국회가 근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거나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22대 국회 지금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두 분은 뭐 재선 의원도 하셨고 우리 18대 때 정치 경험이 많으셨는데 조금 뭐 이 22대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정말 경호고다운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실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22대 국회 좀. 근데 싸우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네. 싸우는 건 좀 룰을 가지고 전술 전략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하여튼 일단 싸울 때 싸우더라도 도를 넘어서는 또 막말을 하는 이런 건 좀 안 해야 되고요. 그 300명이 전부 다 싸움을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현안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의결을 하고 하는 구조는 굴리면서 투 트랙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분리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00명이 전부 다 특검만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금방 이게 난장이다. 이게 국회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안이 심각한 것들이 지금 너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별도로 하는 여유 공간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유 공간. 네. 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신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양당이 그 한 가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쟁점이 있대요. 우리가 얘기한 건데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공유한다 그러는데 그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들 이해관계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마음이 맞는데 민생이라든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혀를 차는 유권자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야당의 의도가 또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최상병 특검 이거는 사실은 우파든 좌파든 이것 때문에 그 가슴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핵을 그 언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하겠다고 또 나서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 야당의 현주소와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은 오바해가지고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그 외면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108석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탈표를 막는 데만 그 신경을 쓰지 말고요. 이번에도 보면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야당 대표에 의해서 허를 찔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주도하는 모습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숫자는 108석밖에 안 되지만 정말 저거 야당이 저걸 왜 반대하지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계속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오로지 최상병 특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밖에는 안 보여요. 그 여당이 그래도 책임 있는 정부 정당이라면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정 의원님 하나만 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당이 여당답지 않잖아요. 오히려 의제 설정 다 뺏기고 더 다 작아지고 국정 동력은 자꾸 줄어만 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지적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강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당대표를 잘 뽑고요. 당대표를 잘 뽑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가 아마 요번에 특검 재의결의 이탈표를 막아서 본인은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큰일을 해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내대표로서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108번뇌가 아니라 이 108명으로
특검뿐만이 아니라 진짜 전문성을 발휘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권자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근데 당대표 잘 뽑아야 된다는 이번에 근데 뭐 제 동의해요. 당대표 국민연금 다루는 걸 추경호 원내대표 하는 거 보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높은 점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나요? 네. 말씀을 사실은 일맥상통하셨어요. 네.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다 싸우지 말아라. 네, 예전에 그렇죠. 뒤에 가서 협치할 거 협치하고 전투부대대로 하라 그렇죠. 얘기하셨고 우리 정옥임 전 의원께서도 좀 능력껏 일을 발휘해라. 다 싸우는 데만 가 있지 말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당답게 좀 그렇죠. 해라. 여당답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시사 코너 경옥고 정옥인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